루비 책밤. 아주 오래된 농담. 지은이 박완서. 출판 실천문학사. 낭독 성우 루비. 박완서. 1931년 10월 20일 경기도 개풍에서 태어나 1950년 서울대 국문학과에 입학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하였다. 1970년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남옥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소설집 엄마의 말뚝, 꽃을 찾아서, 저문날의 삽화, 너무도 쓸쓸한 당신, 친절한 보키씨, 장편소설 휘청거리는 오후, 서 있는 여자,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미망,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아주 오래된 농담, 그 남자네 집, 동아집 부숭이의 땅힘, 보신이 참 좋았다, 산문집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여자와 남자가 있는 풍경, 살아있는 날의 소망,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두부, 잃어버린 여행 가방,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등이 있다. 2011년 1월 20일 향년 80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한국문학 작가상, 이상문학상, 대한민국 문학상, 이산문학상,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 대산문학상, 만해문학상, 호암예술상 등을 수상하였다. 2011년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일탈의 예감. 외래에서 오전 환자를 보고 진찰실을 나오던 심영빈 박사는 웬 여자의 쏘는 듯한 시선을 의식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잘 빠진 몸매에 착 달라붙는 검정 원피스, 한쪽 어깨에 길게 늘어뜨린 진홍색 스카프가 도발적이었다. 여자는 모난 턱을 거만하게 치켜들고 몇 발자국 다가오더니 야, 영빈아, 너 영빈이 맞지?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영빈은 심 박사님 아니면 심 선생님으로 통한 지 너무 오래되어 느닷없이 홀라당 옷벗김을 당한 것처럼 어쩔 줄을 몰랐다. 인턴만 돼도 하늘같이 우러러 보이는 교수도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깍듯이 아무개 선생이라고 부르는 게 그 의과대학의 전통이었다. 그의 장모조차도 언제부터인지 그를 심서방이라 부르지 않고 심박사라고 부르고 있었다. 놀란 건 영빈만이 아니었다. 외래 진찰실들이 나란히 붙은 복도 대기실에는 아직도 꽤 많은 환자들이 남아있었다. 호기심이 자글자글 끓는 듯한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을 보고 있었다. 영빈아, 나야 나. 현금이. 현금이? 영빈이 너 왜 그렇게 사갔냐? 못 알아볼 뻔했잖아. 그의 체면을 박살낼 듯이 당돌하고 무리한 현금의 말투에 영빈은 모욕감을 느끼는 대신 가슴이 방망이질하듯 힘차게 울렁거렸다. 영빈이 틀림없다는 걸 확인한 현금이 성큼 다가와 한 팔로 그의 어깨를 살짝 안았다가 놓았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끼리의 친근감의 표현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의례적인 포옹이었다. 현금의 키는 영빈과 대등했다. 영빈도 큰 키인데도 그녀가 영빈을 안았다 놓는 눈 깜빡할 사이에 두 사람의 귓바퀴는 정확하게 같은 부위끼리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소년처럼 귓바퀴를 붉혔다. 최신 첩보영화에서 뛰쳐나온 것처럼 대담하고 세련된 현금에게선 뜻밖에도 마늘, 파, 젓갈 같은 것이 혼합된 다대기 냄새가 났다. 짧고 피동적인 포옹이어서인지 그 냄새는 환각처럼 어렴풋하고 감질이 났다. 오래간만이다. 네가 여기서 날 기다리다니 꼭 꿈만 같다. 영빈은 터질 듯 벅찬 감회를 숨기지 못했다. 왜 내가 널 기다리냐? 네가 정말 의사 됐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여기 있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네 바로 옆방 차박사가 우리 엄마 주치의야. 엄마가 혈압이 높거든. 10년도 넘어. 동네 병원서 치료를 받다가
하도 큰 병원 상성을 하셔서 이리로 옮긴 진 1년 좀 넘을 거라마. 근데 이제야 만나다니. 영빈은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아쉬워하듯 장탄식을 토해냈다. 난 오늘 처음 왔어. 쭉 혼자 다니셨는데 요새 어리광이 느셔서 늙은이가 혼자 다니니까 주치의가 무시하고 궁금한 걸 아무리 물어도 안 가르쳐주고 만날 똑같은 약만 준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오빠한테 징징거리셨나 봐. 올케 언니도 골골하거든. 그래서 내가 중책을 맡은 거지. 대기하는 동안 옆방에 붙은 오늘의 진료교수 이름을 보니까 심영빈이잖아? 암만 해도 너 같아서 너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럼 어머닌? 약 타는데 내려가기 싫다고 했어. 엄마는 아까 의사 봤거든. 그래, 차 박사가 너한텐 시원한 소리 하든? 한 달치 약 주고 한 달 후에 와서 같은 검사 하라는 거지 뭐. 너라면 보호자가 미인이라고 처방이 달라질 수 있겠어? 그럼 한 달 있다 또 봐. 엄마하고 병원 다니는 일 따분할 줄 알았는데 내가 여기 있으니 재밌을 것 같다. 현금이 획 돌아섰다. 한쪽 어깨에만 슬쩍 걸친 진홍색 스카프가 앞에서 볼 때는 상반신 길이이더니 뒤에서 보니 롱스커트 길이하고 같다. 쫓아가 부여잡고 싶은 강한 욕망에 몸을 떨며 그는 성마른 소리로 부르짖었다. 야, 그냥 가면 어떡해? 이 나쁜 년아! 이 나쁜 년아 소리는 실제로 소리가 되어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다. 노을빛 능수화가 타고 올라가던 2층 집을 바라보던 소년과 친구의 나쁜 년 소리에 온몸으로 공명하던 청년이 하나가 되어 그에게 들이닥쳤다. 그는 40보다는 50에 더 가까운 자신의 나이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자신의 피돌기가 심장을 출발해서 손끝 발끝까지 다름질 치는 회로를 선연히 느낄 수 있는 이 기쁨은 내가 건너뛴 젊음의 희열 그 자체가 아닌가. 현금이 붉은 스카프 자락을 꼬리처럼 흔들며 휙 돌아섰다. 그냥 안 가면 한 달 있다 또 온댔잖아. 현금이 거만하게 미간을 찡그렸다. 그래도 그렇지 몇 년 만에 만난 줄 알아? 우리 지금? 아, 나 그따위 따지기 싫어. 몇 년 만에 무슨 상관이야. 현금이 냉담하게 돌아섰지만 그는 졸졸 약국에 있는 아래층까지 따라 내려갔다. 그의 어머니보다 화려하게 차려입었지만 70대라는 걸 숨길 수 없는 노부인이 약봉지를 들고 2층에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지루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현금은 영빈을 돌아보며 잠깐 기다리라는 신용을 한 것 같았다. 달려가 어머니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더니 뭐라고 속삭이며 함께 병원 밖으로 나가버렸다. 현금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영빈은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 빠이빠이 하는 인사를 기다리라는 신용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지. 그렇다면 난 얼마나 바보 멍텅구린가. 쟤까짓게 날 따돌린다고 내가 못 찾아낼 줄 알고. 차 선생한테 물어보면 요 다음 예약 날짜와 집 주소까지도 알아낼 수 있을걸. 찾아내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영빈은 주먹에 힘까지 주며 그렇게 별렀다. 현금이 혼자서 회전문을 밀며 나타났다.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냐? 가버린 줄 알았잖아. 올지 말지 반반이었어. 내 마음이 아니라 엄마 마음에 달린 거니까. 엄마가 혼자 가기 싫다면 같이 가야지. 별 수 있어? 오늘은 내가 엄마를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근데 우리 엄마 웃기더라. 내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이 병원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내과 박사가 되어 있다라고 했더니 자긴 혼자 가도 되니까 나는 남아서 잘 지내놓으래. 의사 하나쯤 알아두면 급하게 입원할 일 생겼을 때 써먹을 수 있을지 누가 아느냐는 거야. 택시 태워주고 오는 길이야. 영빈은 시계를 아주 살짝 곁눈질하듯 보며 앞장서 지하로 내려갔다.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았다. 오후에는 회진도 돌아야 하지만 그 전에 자기 방에서 봐주기로 한 환자가 있었다.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VIP 환자였다. 연구실 담당 간호사에게 얘기해 놓았으니까 밖에서 기다리는 일이야 없겠지. 자신이 VIP라고 생각하는 족속에 대해 구역질이 치밀었다.
지하에는 직원 식당 말고도 다방, 스낵가게, 한식집, 양식집, 일식집 등을 고루 갖추고 있어서 여느 식당가와 다르지 않았지만 맛을 찾아다니는 손님을 상대하는 데가 아니어서 맛은 형편없다는 소문이었다. 영빈은 직원 식당 외엔 가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 양식당으로 들어갔다. 이 집이 젤로 잘해? 보면 모르냐? 손님이 젤로 적잖아. 제일 맛없고 비싼 집일 거야. 영빈은 그가 골라 잡은 식당의 오붓하고 한적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비로소 여유 있게 굴었다. 현금은 주문받으러 온 청년에게 이 집이 이 동네에서 제일 맛없는 집 맞냐고 물어보고 나서 커피 포함해서 10,000원 하는 돈가스를 시켰다. 영빈도 같은 걸로 시켰다. 넌 우리가 몇 년 만에 만났나 따지는 거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한 지 30년도 넘는다 너? 3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 이거 굉장한 일 아니니? 난 막 감동하려고 그런다. 얘, 너 왜 이렇게 웃기냐? 넌 네가 얼마나 사갔는지 정말 몰라? 내가 널 알아본 건 순전히 이름 때문이야. 나 말고 너 말이야. 넌 그 능소 앞인 2층 집에 살 때하고 똑같아.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럼 누가 좋아할 줄 알고? 난 그 시절에 대해 생각하기도 싫어. 지금이 훨 나. 앞으로도 훨 재미있게 살 거고. 현금의 허얼이라는 발음은 특이했다. 마치 깃털 달린 말에 입김을 풀어 날려보내려는 것 같았다. 영빈은 속으로 그래 맞아 내가 아직도 14살처럼 보이는 건 외모가 아니야. 그 말하는 방법의 생뚱스러움 때문이야. 넌 나하고 분명히 동갑내기일 텐데 40대 중반의 여자가 너처럼 억압적이지 않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나는 믿어지지를 않아. 영빈은 그의 이런 생각을 이상하게 돌려서 말했다. 너한테 어머니가 계시다는 게 너무 이상해. 그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다는 소리는 아닐 테고. 버릇없다는 뜻이구나? 그건 아니고 아무도 길들이지 않은 것처럼 자유롭게 말하는 게 신기해서 그래. 어른 밑에서 자랐으면 그럴 순 없는 거 아니야. 그건 천성이야. 나는 말을 가지고 꼬거나 비트는 건 질색이거든. 생각한 대로 정직하게 말할 뿐이야. 정직하다는 건 틀려. 넌 그때 광하고 나한테 외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짓말을 시켰잖아. 난 생각도 안 나는 것 같고 광이 나한테 노발대발하더니 이번엔 네 차례니? 바보들. 웃겨. 농담도 못해. 놀려먹고 싶어한 말이 아니라면 그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지. 중요한 건 내 말이 거짓말이었나 정말이었나가 아니잖아. 너희들이 내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싶었던 건 내 미모 때문이야. 못생긴 계집애가 그런 소리를 했어 봐라? 에이 재수없어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당장 귀라도 씻고 싶었을걸? 내 말 틀려? 현금이 모난 턱을 쳐들고 추궁하듯이 영빈을 쏘아보았다. 이 여자는 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한 걸까? 내 눈빛이 아무리 옛날처럼 겁없이 빛난다 해도 더는 영롱하지 않고 그 동그스름 귀엽던 볼도 패기 직전처럼 가파르다. 14살 소녀가 자꾸만 어른거리는 나의 착시현상만 아니었으면 별 수 없이 넌 중년 여성일 뿐이야. 내 나이의 의미를 너는 아니? 머릿속에 든 거라곤 호르몬 주사와 성형수술로 얼마든지 젊음을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은 헛된 정보밖에 없는 폐경기에 그 무르익은 소각을. 영빈은 여자의 확실한 나이를 물어보지 않고도 알고 있다는 게 마치 확실한 약점을 쥐고 있는 것처럼 든든했다. 그러나 입술은 옛날보다 더 아름답다. 14살적 입술이 꽃봉오리라면 지금의 입술은 당연히 만개한 꽃이다. 무엇보다도 그 입술 안에서는 건강하고 고른 치열이 있고 그 안에는 메롱하면서 내밀던 분홍빛 혀가 지칠 줄 모르고 생동하고 있을 것이다. 너 혹시 나 이혼한 거 알고 이러는 거니? 내가 뭘 어쨌게? 그럼 왜 그렇게 탐욕스러운 눈으로 사람을 보냐, 보길? 마침 돈가스가 왔다. 현금은 마요네즈가 찍 뿌려진 양배추에다 식탁에 비치된 몇 가지 소스를 덧뿌려서 비빔밥처럼 골고루 버무리더니 아귀아귀 먹기 시작한다. 그건 남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여자의 식사 태도가 아니다.
영빈은 자존심이 상한다. 먹는 일에 열중한 여자를 여유있게 뜯어본다. 30년 동안의 매혹이 어이없어진다. 아무리 봐도 현금은 미스코리아나 탤런트하고 헷갈릴 만한 데라곤 털끝만큼도 없다. 그런 통념상의 미인을 신봉하는 눈으로 본다면 차라리 추녀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아무하고도 바꿔치기 할 수 없는 비주류의 미라고나 할까. 걸려들기가 잘못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현금이 이혼했다는 사실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나 결혼한 몸이야 어쩌고 했으면 이상했을 것이다. 현금이 세 사람 중 제일 먼저 결혼했다는 건 광한테서 예전에 듣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영빈아 하고 부른 순간부터 그녀는 다만 현금이었던 것이다. 그녀에겐 소위 임자 있는 몸다운 소속감이랄까 딱지가 어디에도 안 붙어 있다. 난 너네가 이사 갔다는 거 너네 집에 능수화가 피지 않는 걸 보고서 처음 알았어. 되게 섭섭하더라. 우린 너네보다 몇 년 더 그 동네에서 살았거든. 어쩜 이사 갈 때 능수화까지 파갔냐? 얘는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 그때 우리 쫄딱 망해서 그 집 쫓겨났는데 무슨 수로 꽃나무를 파가냐, 파가길? 그 집 빼앗아 이사 온 아버지 친구도 우리 집에 전화거를 제일 먼저 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안부가 아니라 딴 정원수들은 다 잘 있는데 유독 능소화만 여름이 되도록 기척이 없다고. 혹시 우리더러 죽이고 간 게 아니냐고 항의하는 소리였어. 그럼 저절로 죽었단 말이지? 아, 저절로 죽긴 어떻게 저절로 죽냐. 자살을 한 거지. 자살? 나무가 말이야? 그래. 그 나무는 나를 좋아했으니까. 나를 좋아하지 않음 내 창가에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울 수가 있겠어. 우리 집 능소화처럼 화려하게 피는 능소화를 난 어디서고 본 적이 없어. 그래도 그렇지. 나무가 어떻게 자살을 하냐? 얘 좀 봐. 왜 못해? 나무는 자살할 수 없다고 누가 그래? 나무 우습게 보지 마라 너. 나무도 사랑을 잃으면 자살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 집 능수화가 확실하게 보여줬잖아. 그래도 못 믿겠어? 못 믿겠다면 무슨 일 낼 것처럼 눈을 똑바로 뜨고 다그쳤다. 입가엔 튀긴 빵가루 부스러기가 묻어있고 포크에는 돈가스 조각이 꽂힌 채였다. 영빈은 어이가 없어 그냥 픽 웃고 말았다. 현금도 따라 웃으면서 나머지 고기 조각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말했다. 능수화가 만발했을 때 베란다에 서면 마치 내가 마녀가 된 것 같았어. 발밑에서 장작더미가 활활 타오르면서 불꽃이 온몸을 핥는 것 같아서 황홀해지곤 했지.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불순한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잔다르크처럼 되는 꿈이 왜 불순해? 이 세상엔 분명히 자기를 희생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내 가장 순수했던 시절을 모독하지 마. 영빈이 성적인 상상력을 쑥스러워할 새도 없이 내과 병동에서 심영빈 선생을 찾는 원내 방송이 울렸다. 그의 입원 환자 중 상태가 급하게 나빠진 환자가 생긴 모양이다. 식사만 겨우 끝냈다 뿐 차도 마시기 전이었다. 대견하다, 야. 아휴, 난 그래도 이 병원에서 중요한 사람이구나. 차는 나 혼자 마셔도 되니까 어서 가봐. 그래, 갈게. 카운터에 메모 남겨줄래? 연락해서 만나고 싶어. 나라고 이렇게 줄창 바쁜 것만은 아니야. 분위기 있는 곳에서 천천히 시계 보지 않고 너하고 얘기하고 싶어. 그는 여자에게 다가가 귓전에 빠르게 속삭이고 자리를 떴다. 현금의 시야를 벗어난 그는 야호하면서 점프를 하고 싶은 충동을 못 이겨 에스컬레이터도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계단을 이용했다. 계단을 2개씩 뛰어올라도 속에서 자꾸 힘이 남아도는 걸 주체할 수가 없었다. 집에서 기르는 요크셔 테리어 생각이 났다. 줄창 아파트에만 갇혀 사는 강아지를 한 달에 한두 번쯤 그가 데리고 산책을 시킬 적이 있다. 그럴 때면 강아지는 너무 좋아 몸을 길길이 솟구치면서 앞서가곤 했다. 어떤 때는 솟구친 몸을 공중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한 바퀴 돌릴 적도 있었다. 동물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환희의 극치였다. 영빈도 지금 그러고 싶은 거였다.
남의 이목만 아니라면 공중으로 솟구쳐 한 바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야호, 현금이가 이혼했대라고 외치고 싶었다. 처음 들었을 때 하나도 기쁜 줄 몰랐었는데 지금 가슴에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환희의 정체는 바로 현금이 이혼했다는 사실이었다. 현금이 남기고 간 메모의 전화번호 밑에는 남자의 커피까지 마시고 난 할 일 없는 여자는 쓰네라는 추신이 붙어 있었다. 영빈의 내부에서 다시 한번 참을 수 없는 기쁨과 불안이 소용돌이쳤다. 그건 일탈의 예감이었다. 그는 아직까지 한 번도 어머니의 기대와 학교와 병원이라는 제도권의 테두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전화번호는 쉽게 입수했지만 통화는 쉽게 되지 않았다. 그가 전화를 걸 때마다 부재 중이었다. 신호음이 3번만 울리고 나면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메모를 남기라는 녹음이 나왔다. 그 소리가 현금의 목소리가 아니어서 그는 메모를 남기지 않았다. 현금이 전화번호를 일부러 틀리게 가르쳐줬을 것만 같았다. 모르는 집에 자기 목소리를 남기기가 싫었다. 제도권이 그에게 가르쳐준 처세술은 그렇게 완강했다. 초조하고 불안해진 나머지 그는 비슷한 꿈을 되풀이해서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부화하지 못한 새가 되었다. 날개와 부리와 날고 싶은 욕망까지 다 형성이 되었건만 그의 부리는 그를 둘러싼 껍질을 깨뜨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완강한 껍질과의 악전고투 끝에 깨어나면 그는 젖은 새처럼 지쳐있곤 했다. 여러 차례의 허탕을 치고 나서 마침내 용기를 내어 나 영빈인데 만날 어딜 그렇게 싸다니냐 하고 말을 걸었다. 다음 말을 하기도 전에 냉큼 현금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반가운 김에 그럼 여태 집에 있고도 전화를 안 받았느냐고 짜증을 냈더니 그럼 날더러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를 받으란 말이야? 바빠 죽겠는데? 넌 그럼 문 밖에서 누가 초인종만 누르면 누군지 미리 알아보지도 않고 문부터 확 여냐? 분명히 억지는 억지인데도 지당한 말을 들은 것처럼 영빈은 반박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을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 후 두 사람은 주로 현금이 원하는 장소에서 현금이 괜찮은 시간에 잠깐씩 데이트를 즐겼다. 영빈은 만날 때마다 조급증을 자제하지 못했다. 감히 흑심 같은 걸 품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뭘 하고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모르는 현금의 30년 동안을 파악하고 싶어서 몸이 달았다. 현금은 신세한탄 같은 걸 할 여자도 아니었지만 군데군데 비밀을 장치해놓고 어줍잖게 자신을 신비화시키려는 잔재주도 부릴 줄 몰랐다. 있는 그대로 턱 쳐들고 당당하게 굴듯이 살아온 그대로의 너무도 당당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했다. 그 해는 여러 가지로 재수없는 해였다.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온 나는 중학교도 예능계를 쳤는데 보기 좋게 미끄러져서 일반 중학교로 진학을 해야 했다. 나는 그때까지도 내가 피아노에 소질이 없다는 걸 잘 몰랐다. 피아노 선생은 언제나 엄마 아버지 듣기 좋은 말만 했고 아버지는 음악은 돈 있는 집 자식이나 한다는데 우린 돈이 있으니까 너는 문제없다고 늘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큰 신문사에서 하는 콩쿠르에서 1등이나 2등 먹는 순서까지 돈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이가 아버지였다. 콩쿠르에 입상하고 나서 교향악단과 협연하고 줄리어드로 유학 가고 세계적인 콩쿠르에 나가고 귀국 독주회를 찬란하게 열고 그게 아버지의 꿈의 순서였다. 아들 셋의 막내로 딸을 본 아버지는 나에게 사족을 못 섰다. 오빠들이 평범하고 착실하여 별로 돈 들 일 없이 자라는 게 아버지는 오히려 불만스러웠던 것 같다. 너에겐 돈을 팡팡 써도 안 아까우니까 건수만 만들라는 투였다. 그러나 내가 돈의 위력을 안 것은 아버지가 돈을 잃고 무일푼이 된 후였다. 아버지는 피신을 하고 능소화가 있는 집은 아버지 친구한테 넘어갔다. 오빠들은 친할머니한테로, 나하고 엄마는 외할머니한테로 당분간 가 있기로 했다. 외가가 더 넉넉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곧 죽어도 여자가 고생하는 건 못 보는 사람이었다. 아버지 친구는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 방법으로 아버지 곤경을 면하게 해주었고 나중에 아버지가 재기하는데도 그 사람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 사람이 아버지의 전 재산을 뺏은 사기꾼같이만 여겨져서 그 사람에게 눈을 보얗게 흘겨주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내가 우리 집안의 공주마마라는 걸 알아보고 나한테 잘해주려고 모진 애를 썼다. 엄마의 화류장롱이나 응접실에 있는 대물림의 고가구들은 다 못 가져가게 했지만 나한테는 뭐든지 원하는 대로 가져가도 좋다고 했다. 나는 내 그랜드 피아노를 가져가겠다고 했다. 그는 쾌히 승낙을 했다. 나는 내가 외갓집에 가 있게 되었다고 해서 조금도 불안하거나 기죽지 않았다. 나는 늘 외갓집에서도 공주님 대우를 받았고 특히 외할머니가 나한테 절절매는 건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덜하지 않았으니까. 사촌언니 오빠들도 다 나를 귀여워했다. 외갓집은 명륜동에 있는 오래된 한옥집이었다. 외할머니는 슬픈 얼굴로 우리를 맞았지만 외숙모는 보통 때보다도 더 호들갑스럽게 우리를 환영했다. 그러나 뒤따라오는 짐이 그랜드 피아노라는 소리를 듣고는 안색이 변했다. 방이 여럿이고 사랑채까지 따로 있는 상당히 큰 한옥이었지만 칸살은 양옥에 비해 작았다. 대청마루가 가장 큰 공간인데 거긴 이미 사촌언니들이 치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설사 그 피아노가 없다고 해도 그랜드 피아노를 놓고 운신할 만한 넓이는 못됐다. 외숙모는 처음에는 설마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 믿을 수 없는 표정이더니 인부들이 대여섯 명이나 들이닥쳐 어디다 놓을깝쇼 하면서 집안을 여기저기 기웃대는 걸 보고서야 비로소 현실감이 든 것 같았다.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 집채만한 그랜드 피아노를 확인하더니 대경실색 엄마를 마치 살짝 돈 사람 취급을 했다. 고모 지금 제정신이야? 고모부 사업 실패한 건 안 됐지만 한때 떵떵거리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타이르는 쪼로 나오는 외숙모를 엄마는 갓잔 타는 듯이 흥하고 콧방귀를 한번 뀌고 나서 그래서 하고 12조로 나오니까 외숙모도 지지 않고 몸을 뒤로 팔처럼 휘고는 삿대질까지 하면서 악을 썼다. 그래서 뭐가 그래서야? 똑똑히 알아두라고. 지금 고모 처지가 집도 절도 없이 식구들이 뿔뿔이 헤어져 친정에 얹혀 살러 오는 주제야. 두 몸을 한 몸처럼 오그려도 눈에 거슬릴 판에 그랜드 피아노가 아랑곳이야? 도대체 무슨 위세야? 보다시피 우리 집에 그거 놓을 자리가 어딨어. 지금 방 한 칸 치워놓는 것도 내 자식들 불편하게 하면서 내가 이게 무슨 팔짱가 싶어 속이 부글거리는 판에 뭐? 그랜드 피아노? 정 내 집에 들이려면 현금이 들어 제 방에 이고 앉았으라고 해요. 나를 들먹이자 엄마는 더 서슬이 펄해졌다. 현금이 피아노는 대청마루 한가운데다 놓을 테니 그런 줄 알아요. 이 집은 아버지 유산이니까 나도 반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현금아, 너 하나도 기죽지 말고 온 집안이 쩡쩡 울리게 매일매일 피아노 연습해야 된다. 대청마루에서 당당하게, 알았지? 외숙모가 횟가닥 돈 것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악을 썼다. 아니 딸년은 다 도둑년이라지만 아무리 알거지가 됐기로서니 세상에 넘볼 게 따로 있지. 시부모 모시고 조상제사 지내는 장손이 달랑 집 한 채 물려받은 걸 글쎄 출가회인이 반을 쪼개달라는 일이 세상 천지 이 집 구석 말고 어디 또 있을까? 외숙모가 흥분할수록 엄마는 유들유들해졌다. 남을 약올리는 실력에 있어서는 엄마가 한 수 위였다. 출가회인 좋아하네. 팍팍 돈 쓸 때는 세상에 없는 효녀처럼 축혀 세우더니 며칠 신세 좀 지러 왔다고 출가회인이라. 내가 오빠보다 이 집에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없었으면 이 집도 유지 못했어. 다 알면서 왜 이래요? 잊어버렸으면 다시 한번 읊을까요? 엄마는 이러면서 외삼촌이 몇 번씩 잡혀먹은 집 찾아준 얘기, 외할아버지 입원했을 때 엄마 혼자서 음식 해나르고 입원비까지 전담한 얘기, 장례식 때 엄마 쪽에서 들어온 부의금이 훨씬 더 많았는데도 장례비로 쓰고 남은 돈을 엄마는 한 푼도 안 찾아간 얘기, 외할머니 회갑 때 해드린 폐물과 옷의 목록을 일일이 열거를 하고 나서 그 값이 아들이 부담한 잔치 비용이 10곱은 될 거라는 둥, 다달이 들인 용돈이 얼만데 만날 돈 없다고 칭얼대시는 걸 보면 그것까지 외숙모나 아이들이 알겨 먹었을 거라느니. 나는 엄마의 너절한 이야기에 치를 떨었지만 이왕 시작한 토학질 똥물까지 토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외숙모도 그런 심정으로 끝까지 들어줬는지 한결 싸늘해진 표정으로 좋다. 그럼 안 말릴 테니 집을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내 눈앞에서 썩 꺼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래도 엄마가 외숙모보다 한 수 위였다.
이까지 집은 잘라다 멋에다 쓰게? 내가 지금 아쉬운 건 불쏘시개가 아니라 우리 모녀 남의 눈치 안 보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몇 평 땅이라오. 그러면서 그 유들유들하던 엄마의 목소리에 미미하지만 흐느낌이 섞였다. 외할머니까지 나서서 엄마의 울음에 힘을 실리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아무 소리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마침 외삼촌이 들어왔다. 듣기 싫다는 일갈에 여자들은 거짓말처럼 입을 다물었고 외삼촌은 그랜드 피아노를 대청마루 한가운데다 놓을 것을 지시했다. 그때부터 외갓집에 얹혀 사는 1년 남짓한 동안 한 번도 그때 외삼촌이 단칼에 평정한 분란이 재발하는 일은 없었다. 그의 평정은 완벽했다. 나는 외삼촌의 배려로 피아노를 계속할 수 있었지만 레슨도 연습도 피아노 선생 집에 가서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랜드 피아노는 앉을 자리를 얻었을 뿐 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 그래도 쓸모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었다. 나 대신 구박을 받는 거였다. 외숙모는 부엌에서 마루로 올라올 때도 안방에서 건넌방으로 건너갈 때도 피아노를 안 보려고 고개를 외로 꼬고 다녔다. 우리가 외갓집에 얹혀 사는 동안 외숙모의 고개는 아마 30도쯤 기울어졌을 것이다. 사촌들은 나 보란 듯이 피아노를 한 번씩 걷어차고 다녔다. 외할머니와 외삼촌의 배려로 외갓집에서도 좋은 음식만 골라 먹고 좋은 옷 입고 용돈도 궁하지 않았건만 한참 자랄 나이에 체중이 늘지 않았고 맨스가 다 끊겼다. 한 지붕 밑에 사는 식구끼리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게 나의 성장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신은 획기적인 발전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활하게 움직여주는 힘은 결코 사랑 따위가 아니라 돈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엄마와 외숙모는 인두껍 뒤에 숨은 오장육부를 까발려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재기하여 식구들이 다시 한 지붕 밑에 모여 살게 되었다. 나는 예고에 진학하는 데 실패했지만 외갓집에서 보낸 동안이 공백기간으로 인정돼 아무도 탓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아버지가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은 덕인지 내 쥐꼬리만한 소질 덕인지 비록 부모의 기대에 미치는 대학은 아니지만 음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 졸업하고는 줄리어드는 아니지만 미국으로 유학도 다녀왔다. 비록 피아노 공부를 도중에 포기하긴 했지만 가보길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내 또래 중에 나 정도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세고 셌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음악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았지 돈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경지가 음악처럼 빨리 보이는 예술도 없다는 건 미처 몰랐던 것이다. 나의 이런 지적을 아버지는 순순히 받아들였다. 내가 뭐 나조차고 그 돈 많이 드는 피아노를 시킨 줄 아냐? 다 너 시집 잘 보내려고 한 노릇이지. 내가 돈은 좀 벌어놨다만 재벌 축엔 못 들잖냐? 부족한 걸 돈이 많이 드는 예술이라는 걸로 벌충해서 어떤 재벌가나 세도가 집안하고 혼사를 맺게 되더라도 꿀리지 않게 해주고 싶었단다. 아버지에게 그런 열등감이 있는 줄은 몰랐다. 그 후 아버지는 또 한 번 사업상의 불운을 겪고 재기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 그때 이미 오빠들은 은행이나 대기업에 취직하여 일가를 이루고 안정된 생활을 할 때라 타격을 받은 건 나 혼자였다. 나는 돈이 있다가 없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데 대해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다. 명륜동 외갓집에서 엄마하고 외숙모하고 악다구니를 치던 말들을 한마디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 후 그 집에서 겪은 1년 동안의 평화가 얼마나 참을 수 없는 침묵이었다는 것은 더군다나 어찌 잊으랴. 나는 돈 없이 가난뱅이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돈밖에 없다는 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운명 지어진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내 이름은 아버지가 멋부려 짓느라고 몇 날 며칠 머리를 굴렸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멋부린 아리송한 안개만 걷어버리면 곧장 돈이 되는 것까지 나는 거역할 수 없는 팔자처럼 생각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결혼할 수 있는 남자를 서너 명도 더 내 주위에 거느리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중 돈 있는 남자는 한 사람밖에 안 됐다. 나는 골라잡고 말 것도 없이 그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다. 현금을 많이 가진 것으로 그 바닥에선 소문난 사채업자의 아들이었다.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이 돈 쓰는 것만 좋아하는 외아들 때문에 골치를 썩이던 남자의 집에서는 나를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아들이 심기일전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나는 만날 같이 놀러만 다닐 수도 없고 남자가 온종일 집에 붙어있기는 더욱 못할 노릇일 테니 아침이면 집을 나갈 수 있는 소일거리를 마련하기 전엔 결혼해 줄 수 없다고 일단 한번 튕겼다. 내 말을 그대로 집에다 전한 듯했다. 그의 집에서도 오래 기다리고 바라고 바라던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그런 걸 내주고 싶어 했다.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고 업종을 정하는 구체적인 일은 결혼 후로 미루고 우리는 식부터 올리고 하와이로 호합한 신혼여행을 갔다.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남편이 된 그가 너 처녀가 아니었지 하면서 나를 때리려고 했다. 그가 폭력을 행사하기 일보 직전에 잽싸게 그의 팔목을 잡아 비틀면서 넌 그럼 총각이었냐고 따졌다. 팔목을 얼마나 몹시 비틀었던지 그는 대답 대신 비명을 질렀다. 그는 허우대만 그럴듯했지 저력이 없었다. 반면 20년 이상 피아노 건반을 두드려온 내 손힘은 내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강인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아버지는 그 많은 돈을 들이고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건반을 두드려댔구나. 감개무량해하며 느긋하게 나의 악력을 시험했다. 잘못했으니 제발 이 손 좀 놔달라는 신랑의 애원을 듣고서야 나는 그를 놓아주었다. 남편은 두 번 다시 그런 걸 묻지 않았고 때릴 엄두는 더군다나 못 냈다. 술버릇이 좋지 않아 술김에 유흥가 여자를 패서 그 뒷수습에 골치를 썩인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그의 부모는 며느리가 맞지 않고 사는 것만 보고도 아들이 사람 됐다고 기특하게 여겼다. 우리는 곧 따로 살림을 낳고 돈을 물쓰듯 하는 재미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살았다. 그렇게 사는 10여 년 동안 레스토랑이니 카페니 디스코텍이니 하는 집들을 대학로나 신촌, 양평 등지에 개업했다가 실증이 나면 권리금 받고 팔아넘기기를 기분 내키는 대로 되풀이했다. 신경 안 쓴 깐으로는 그다지 손해본 것 없다고 흰소리 쳤지만 그와 그의 아버지는 돈 계산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아버지는 금리 계산에 철저했지만 그는 본전만 따졌다. 그는 돈 버는 일엔 소질도 없고 취미도 없거니와 돈 때문에 어디 매이는 건 더욱 질색이라고 아버지 앞에서도 서슴없이 밝혔다. 그래, 밑으로 새지만 않으면 위에서 아무리 퍼내도 내 돈 바닥나는 일은 없을 테니 쓰고 싶은 대로 쓰되 애비 모르는 빵꾸는 내지 말도록 하라는 게 그 노인의 아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였다. 그는 즐기면서 되는 대로 살고 싶어 했다. 나도 되는 대로 사는 데는 동감이었다. 그러나 그도 모르는 나만의 원칙은 있었다. 나는 그와 쾌락은 공유하되 다른 공유물을 갖고 싶지 않았다. 그건 순전히 나 혼자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와 의논하지 않고 나만의 피임법을 철저히 지켰다. 또 하나는 아무리 그가 원해도 나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사는 거였다. 나는 그를 위해 밥 짓고 반찬 만들기가 싫었다. 친정에서도 안 해본 짓이 그 일이었다. 집에서는 가정부 아니면 파출부를 부렸고 맛있는 집은 원근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식도락을 즐겼으니 내가 밥 짓고 반찬할 겨를도 없었다. 남들처럼 집들이라는 것도 해봤지만 요리사를 불러다 시켰다. 그때 엄마가 와서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나는 즐겁을 하고 말렸다. 우리 엄마가 행주치마 두르고 내 집 부엌에 선다는 건 생각만 해도 심청이보다 더 뜨거운 효심이 북받쳐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도 남편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들기가 싫다는 걸 알아낸 것은 그보다 훨씬 뒤였다. 아마 결혼 생활을 10년도 더 하고 나서였을 것이다. 단지 싱싱한 칼치회를 먹기 위해 또는 맛있는 두부를 먹기 위해 제주도나 강릉으로 날아가는 것도 불사하던 식도락에 권태가 왔을 때 입주가 정부도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다니러 가고 없었다. 한 끼 간단히 때울 거면 동네 상가에도 얼마든지 음식점이 있는데 그는 나가기도 귀찮다며 내가 한밥 한 끼 얻어먹는 게 소원이라고 색다른 주문을 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그에게 그의 부모가 봐도 흠잡을 나위 없는 남편 대접을 해주며 살아왔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나는 그의 당연한 요구를 꼴값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밥할 줄 모르니까 나가서 사 먹자고 했고 그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없다. 집밥이면 족하다고 계속 고집을 부렸다. 집밥이란 말이 이상해서 가정부가 한 밥은 집밥이 아니고 뭐냐고 물었다.
그는 그건 하숙밥이지 집밥이 아니라고 했다. 어디서 들은 풍월인지 하숙밥 너무 오래 먹으면 골 속에서도 뼈 속에서도 진기가 빠져버린다는 소리도 못 들었느냐. 지금 내가 바로 그런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라고 엄살을 부렸다. 그래도 내가 밥 지을 척을 안 하자 집밥이 아니면 굶겠다고 공갈을 쳤다. 그는 정말 굶기 시작했고 나도 바깥에 못 나가게 했다. 손목을 비틀어 본 경험이 있는지라 몸싸움을 불사한다면 나 혼자서 사 먹고 들어오는 건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그러기가 싫었다.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은 아니라 해도 10여 년을 같이 산 남자를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어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꼬박 이틀을 굶었다. 참을성 없는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그 자신도 뜻밖이었을 것이다. 나도 같이 굶으면서 그를 위해 밥을 짓기는 죽어도 싫다는 내 마음을 섬뜩하도록 명료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배고픔은 고통스러웠지만 황홀했다. 옛날 여자들이 정절을 지키는 것도 이런 자기도취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무렇게나 사는 줄 알지만 이 정도의 원칙은 지키며 산단다.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내 삶의 목격자를 향해 그래주고 싶은 거였다. 엉뚱하게도 나는 그런 내 마음을 옛날 여자들의 정조관념과 동일시하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가정부가 돌아왔다. 사흘 만에 배불리 먹고 미친 듯이 서로의 몸을 탐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되는 대로 살기 시작했다. 그 후 헤어질 때까지 다시는 내가 지은 밥을 먹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건 그의 권한받기라는 걸 알아버린 듯했다.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나는 문득문득 골 속에서도 뼈 속에서도 진기가 빠져버렸다던 그의 말을 떠올렸다. 집밥이 필요한 건 내가 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 사이에 쾌락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다. 쾌락은 자꾸 탐하면 물리게 돼 있다. 우린 다 같이 지쳐가고 있었다. 우리에게 결핍된 건 기쁨이었다. 피고 지는 꽃처럼 퍼내고 나면 다시 솟는 샘물처럼 새로 태어나는 기쁨이 우리 사이엔 없었다. 그가 병원에 같이 가보자고 했다. 손자를 기다리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보고 싶다는 거였다. 부모님은 핑계일 뿐 우리 생활에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건 그 자신의 갈망이라는 걸 내가 모르고 있을 리 없었다. 그는 내가 피임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누뚱이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특수한 경우고 보통 여자의 가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였다. 사는 게 견딜 수 없이 지루해서 도대체 얼마나 더 살아낼 수 있을까 막막할 때이기도 했다. 나는 그에게 거짓말을 시켰다. 내가 병원에 안 가봤을 것 같으냐. 벌써 가봤는데 불임의 원인은 나한테 있다고 하더라고 둘러댔다. 그는 마음으로부터 슬퍼하는 것 같았다. 부모님한테는 불임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착하고 단순한 데가 있었다. 우리처럼 나태하고 황폐한 인간도 아이만 생기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것도 그런 단순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의 부모에게 불임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 은근히 손자를 기다리던 노인들은 요새 세상에 아이 못 낳는다고 조강지쳐 내리는 법은 없다 하지만 네가 알아서 그렇게 해주겠다면야 어쩌겠느냐는 투로 마지못한 척 승낙을 했다. 돈 많은 시부모의 동정심을 충분히 산 나는 넉넉한 위자료를 받고 물러냈다. 나는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쉽게 버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위자료에도 질리지도 않았지만 감사할 줄도 몰랐다. 시누이 부부는 미국에 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그 사위와 손발이 잘 맞아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고 싶어하는 부자들을 도와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일도 하고 있었다. 그런저런 일로 나에게 인색하지 않게 해주는 게 후한이 없다고 생각한 듯했다.
호적을 가르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내 안의 나태를 극복하는 일이었다. 나는 단순 소박하고 외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구별이 안 되는 나태라는 악령 먼저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자 육체노동에 대한 갈망이 신흥종교에 대한 광신처럼 걷잡을 수 없이 나를 사로잡았다. 내가 이상으로 삼은 정직하고 순결하고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육체노동의 본이 농사였다. 본보기는 제대로 정했다고 생각한다. 생각만으로 벌써 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신바람이 났다. 처음에는 엄마까지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었다. 도시 생활의 소요와 퇴폐에 지친 딸이 전원 생활을 꿈꾸는 것으로 말귀를 잘못 알아들은 거였다. 그게 아니라는 걸 누누이 설명해봤댔자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라는 연민 어린 말뿐 상대도 해주지 않았다.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먼저 농토를 장만하자. 농사는 땅이 있어야 지을 수 있으니까. 땅을 사는 일에 엄마의 협조를 얻는 것은 뜻밖의 쉬운 일이었다. 위자료를 허투루 탕진하지 않고 토지에 투자하고 싶은 것으로 여긴 것 같았다. 내가 엄마의 협조를 얻고 싶었던 것은 시골에 연줄이 있는 친척은 외할머니 쪽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팔순의 노구에도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시골집을 지키는 외할머니의 사촌동생 집을 거점으로 마땅한 땅을 알아보러 다니는 사이에 건강한 노동력으로 지을 수 있는 적당한 농토가 2,000평 정도라는 것도 알아냈다. 나는 주민등록까지 이모 할머니네로 옮기고 기분 내킬 때 옷 한 벌 사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논과 밭을 합해 2,000여 평을 장만했다. 누가 말리고 말 새도 없었다. 도시에 나가 별로 잘된 자식이 없는 이모 할머니네 집은 불편하고 누추했지만 그런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농사지을 각오를 다지는 방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농사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라는 걸 뼛속까지 절절하게 느끼기까지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내 딴에는 몸을 사리지 않고 농사꾼 노릇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서툴게 농사의 흉내를 낸 것에 불과했나 보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왕초보가 유기농까지 해보겠다고 날쳤으니 마을 사람들 눈에 얼마나 꼴불견으로 보였을지는 말해 무엇하랴. 나의 논밭이 남의 논밭에 비해 눈에 띄게 황폐해 보이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겁에 질려 있었다. 한여름 동안의 나의 피부는 한꺼번에 20년은 더 늙은 것 같았고 자외선 크림을 아낌없이 쳐바른 얼굴과 팔다리는 벌이나 파리, 모기에 좋은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이모 할머니를 비롯해서 그 마을에 남아있는 이들은 거의 다 일생을 농사일에 바쳐온 여자 노인네들인데 자세히 보면 체형이 도시의 노인들과 현저하게 달랐다. 어깨, 허리, 팔, 다리, 손목, 발목, 걸음걸이까지 이상하게 굽고 비뚤어져 있었다. 나의 나태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누가 나를 단죄한다 해도 그저 죽여줍쇼 하고 순종할 각오까지 있다고 해도 그들처럼 새까맣고 쭈글쭈글한 피부로 그들처럼 어기적 걷기는 싫었다. 나의 긴 머리를 베어 그들의 신을 삼고 싶을 만큼 그들을 존경한다 해도 그들처럼 되기는 싫었다. 안지나 서나 주님밖에 모르는 골수 예수쟁이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는 싫어할걸? 나는 나의 허위의식을 이렇게 어거지로 합리화시키면서 그 애가 가기 전에 이모 할머니네를 떠났다. 그분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기름값은 보장하기로 하고 보일러를 설치해드리는 걸로 숙식을 제공해준 데 대한 보답을 대신했다. 그동안 공짜로 얻어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낸 밥값에 비해 그 집 음식의 조악함은 끔찍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다. 이모 할머니는 나한테 기름값을 3년도 못 얻어쓰고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 3년 안에 내가 사놓은 땅값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이 뛰었다. 가까이에 스키장이 들어서게 되었다고 했다. 엄마는 내가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걸 알고도 땅 사는 걸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건 땅에 투자해서 망한 사람은 못 봤기 때문이라고 좋아해 주었다. 전 남편까지도 어디서 그 소문을 들었는지 너한테 그런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다. 너하고 이혼하고는 마치 어린애 물가에 내보낸 것처럼 하루도 마음이 안 놓였는데
이제부터는 안 그래도 될 것 같다는 축하인지 비아냥거림인지 모를 전화를 걸어주었다. 그러나 나는 이모 할머니네 가서 어설프게 농사노름을 한 생각만 하면 부끄럽고 부끄러워 자취도 없이 꺼지고 싶었다. 그 목격자들이 어서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에 스스로 소스라칠 적도 있었다. 그런 가짜는 짓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 다시 살고 싶었다. 딴 어떤 짓을 해도 그 서툴고 즉흥적인 농사노름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농사노름의 후유증인지 철이 좀 난 건지 돈과는 상관없이 무언가 밥벌이를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그 후에도 한동안 나를 괴롭혔다. 내가 사람을 잘 안 만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자 호텔에서 이태리 식당을 하는 친구가 저녁 때 1시간씩 나와서 피아노를 쳐주지 않겠느냐고 했다. 세미 클래식이나 영화 음악 같은 것도 좋고 클래식도 괜찮다고 했다. 꽤 괜찮은 보수를 약속했고 원하면 몇 군데 더 알선해주는 것도 문제없다고 했다. 전공도 살리고 돈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나를 위해 남아있다니 꿈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농사노름 때처럼 허둥거리지 않고 신중을 기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아까운 일자리를 거절했다. 오랫동안 뚜껑도 안 열고 끌고만 다니던 피아노를 조율하고 연습을 하는 대신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아직도 아름다운가? 무슨 옷을 입을까? 화장은? 표정은? 하고 내 미모를 팔 생각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그런 제안을 한 친구도 내 분위기의 상품 가치를 인정한 것이지 피아노 실력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았을 것이다. 나는 다시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건 역시 돈의 힘이 아닌가. 나는 내가 가진 넉넉한 돈에 감사하며 서서히 돈이 주는 향락의 세계로 복귀하고 있었다. 내 나이는 어차피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놀던 물이 편한 나이였다. 밤새도록 춤추다가 전 남편을 만난 적도 있었다. 여전했다. 세상에 잡놈 잡년이 어디 하나 둘인가. 아무렇지도 않았다. 어느 날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저녁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음료수를 사려고 슈퍼에 들렀다. 그날 모임은 내키지 않는 자리여서 나로서는 이른 귀가였지만 10시까지 하는 동네 슈퍼는 문 닫기 직전이었다. 매장은 한산했지만 계산대를 지키는 여직원은 그것을 노연하기까지의 마지막 5분이 몹시 힘겨운 듯 몇 안 남은 손님을 쓸어내버릴 것처럼 조급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마 이런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퇴근하는 길로 보이는 여자가 카트를 느리게 밀면서 꼼꼼하게 물건을 고르는 모습이 나도 모르게 신경이 써졌다. 두부, 콩나물, 시금치, 실파, 버섯, 생굴, 생선 토막 따위 반찬거리를 조금씩 사면서 하나하나 선도를 살피고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걸 보면 알뜰주부는 틀림없겠는데 몸에 밴 직장 여성 티하고는 암만 해도 안 어울렸다. 생수 파는 데서 나는 에비안을 고르고 그 여자는 크리스탈을 골랐다. 우리들만 남았나 봐요. 내가 먼저 말을 시켰다. 장보기를 빨리 끝내자는 뜻도 있었다. 이맘때는 항상 이래요. 여자가 여유 있게 말했고 나는 그럼 늘 이 시간에 장을 보느냐고 물었다. 그 여자하고 얘기를 더 하고 싶어 나는 그 여자를 따라 멸치와 미역과 국간장 따위를 샀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늘 이 시간에 퇴근하는 건 아니고 연말정산 때문에 당분간만 그렇다는 것과 혼자 산다는 것과 피할 수 없는 회식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꼭 집에 와서 밥을 지어 먹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럼 지금 가서 밥을 지어 먹는단 말이죠? 저기 김밥도 있고 닭튀김도 있고 간단히 한 끼 해결할 게 이렇게 많은데. 나는 별 딱 한 사람 다 보았다는 듯이 반찬 가게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런 것만 먹고는 못 버텨요. 집밥을 먹어야지. 오래 직장생활 하다 보면 집밥만한 보약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 여자는 시장해 보였지만 생기가 없어 보이지는 않았다. 집밥이란 소리에 이혼한 남편 생각이 났다. 남편이 먹고 싶어한 집밥은 아내가 지어준 밥이었는데 저 여자는 제 손으로 지어 먹을 거면서도 집밥이라고 하는구나. 좀 딱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오랜만에 들은 집밥이란 말은 계속해서 내 의식을 갈죽거렸다. 집에는 간장도 있고 된장, 고추장도 있었다. 산 게 아니고 친정에서 갖다 놓은 거였다. 어머니는 그런 걸 갖다 줄 때마다 주문처럼 이제 그만 도깨비처럼 살고 사람 노릇 좀 하라는 잔소리를 빠뜨리지 않았다. 혼자 지어 먹는 것도 집밥이 된다는데 용기를 얻어 어느 날 집에서 밥을 지어 보았다. 찾아보니 전기밥솥을 비롯해 냄비, 후라이팬 등 밥과 반찬을 만들 만한 기구도 아쉽지 않게 갖춰놓고 살고 있었다. 밥을 안 치고 나서 몇 가지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다. 밥이 뜸드는 냄새와 된장찌개, 굴비 굽는 냄새가 어우러지면서 이곳이 바로 사람 사는 집구석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운 냄새였다. 나는 밥 냄새를 통해 내 유년기와 맺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냥 되는 대로 반찬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입맛을 형성한 시기의 맛을 흉내내고 있는 거였다. 남자하고 살 때 가정부도 음식을 만들려면 부엌에서 냄새를 풍겼다. 나는 집에서 그런 냄새가 나는 게 싫었다. 팬을 돌려도 음식 냄새가 완전히 가시는 건 아니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늘 아줌마한테 짜증을 내곤 했다. 아줌마, 냄새 좀 안 나게 반찬 만들 순 없어요? 부엌은 기웃대기도 싫었지만 어쩌다 들여다볼 때면 이러면서 손사래를 쳤다. 집에서 그런 구질구질한 냄새를 피우기가 싫어서 그렇게 외식을 좋아했는지도 모르겠다. 마침내 다 된 밥과 끓고 익어가는 반찬의 냄새가 어우러져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는 절정에 달했다. 오장육부가 아우성치듯 맹렬한 식욕이 솟구쳤다. 그러나 꾹 참고 식탁 위에다 격식을 차려 밥상을 차렸다. 나는 반듯하게 차린 밥상을 받으며 자랐다는 자의식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데서도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 없도록 했다. 일단 상차림이 끝나자 짐승처럼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맛있는 식사는 생전 처음이었다. 나에게 음식 솜씨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나이에도 내 안에 발견할 게 남아있었다는 건 또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던지. 전 남편은 재혼하여 자식도 보았다. 나는 마음으로부터 축하해 주었다. 그의 소식을 들을 기회도 많았고 가끔 만나질 적도 있었다. 집에서 밥을 해먹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단골로 다니던 유흥가를 아주 끄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루를 흘려보내는 일에 도같은 패거리들은 거의 그와 공유한 친구들이었고 나는 아직 혼자서 달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나에게 보챘다. 전 부인을 정부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상한 남자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그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를 앉혀놓은 채 행주치마를 두르고 저녁 식사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는 놀라서 멍청한 눈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기만 했다. 내가 차린 저녁상에서도 그는 말없이 밥만 먹길래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 했더니 천국의 맛이라고 했다. 허풍 떨지 마. 네가 원하던 집밥의 맛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 너하고 살 땐 안 되던 게 혼자서는 되는 게 나도 신기해. 그 이상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될 수 없다는 걸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그가 식탁을 박차고 일어서면서 소리쳤다. 나쁜 년,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니? 나는 지금까지도 너하고 산 세월을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하고 마음속에다 고이 모셔놓고 사는데 거기다 넌 지금 왜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오물을 뿌린 거야, 이 나쁜 년아.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우리 사이가 확실하게 끝난 건 그날부터였을 것이다. 현금이 영빈과 따로 통과해온 30여 년의 시간에다 사이키 조명을 들이대듯 두서없이 현란하게 밝힌 바를 재구성해 놓으면 대강 그러하였다.